파산 직전인 회사를 살린 한 사람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행운이 찾아옵니다. 회장실은 조용했다. 벽 한가운데 다른 어떤 상장이나 훈장보다 오래된 흑백 사진 하나가 걸려 있었다. 낡은 작업복 차림의 한 남자. 굳게 담은 입, 그리고 눈썹 위에 작은 흉터. 서류를 들고 들어온 여직원이 발걸음을 멈췄다. 심장이 이유 없이 빨라졌다. 회장님. 그녀의 시선은 사진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이 사진, 제 아버지 사진인가요? 공기가 멈췄다.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사진 앞으로 다가갔다.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눈썹 위 흉터요. 그리고 저 작업복. 아버지가 집에 가져온 적이 있어요. 예전에 망하기 직전 공장에서 일했다고 했거든요. 회장의 손이 사진 액자 위에서 멈췄다. 성함이 한승철입니다. 회장의 얼굴이 굳었다. 그의 눈가가 붉어졌다. 한승철 씨라면 앉으십시오. 여직원 한지수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소파에 앉았다. 회장은 창가로 걸어가 한참을 밖을 바라봤다. 35년 전 이 회사는 무너질 예정이었습니다. 회장 김태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1990년 대성산업은 직원 10명의 작은 철강 회사였습니다. 그해 여름 회사는 파산 직전이었죠. 40억 빚에 허덕이고 임금은 석 달째 끊겼고 사람들은 하나둘 떠났습니다. 한지수는 숨을 죽이고 들었다. 공장이 문을 닫던 날 모두가 떠났습니다. 사장님도 공장장도 직원들도. 그런데 단 한 사람만 남았어요. 당신의 아버지 한승철 씨였습니다. 35년 전 그날 김태준은 공장을 마지막으로 확인하러 왔다. 폐업 신고서에 도장을 찍어야 했다. 그것이 마지막 의무였다. 공장 문을 열었을 때 어둠 속에서 희미한 손전등 불빛이 보였다. 김태준은 깜짝 놀랐다. 도둑인가 싶어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프레스 기계 앞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다. 한승철이었다. 아직도 여기 계셨습니까? 다들 가셨는데. 한승철은 고개를 들었다. 손전등 불빛에 그의 얼굴이 비쳤다. 땀과 기름으로 범벅이 된 얼굴. 그러나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이 기계 고장 난 지 일주일 됐죠. 그대로 놔두면 안 됩니다. 하지만 공장 문 닫는데 뭐하러. 한승철이 렌치를 내려놓고 김태준을 똑바로 바라봤다. 아직 안 닫았잖습니까? 문 닫는 건 내일부터죠. 오늘은 아직 아닙니다. 김태준은 할 말을 잃었다. 김 대리님, 이 기계를 아십니까? 프레스 기계죠. 철판을 찍어내는. 이 기계로 우리가 몇 개나 만들어냈는지 아십니까? 수만 개입니다. 이 기계가 돌아간 시간만 햇수로 10년이 넘어요. 그런데 지금 이 기계를 고장난 채로 버려두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이 기계도 살아온 겁니다. 우리처럼요. 이걸 그냥 죽게 놔둘 순 없어요. 한승철은 다시 기계를 들여다봤다. 그리고 이 공장이 돌아가야 다른 사람들도 돌아올 수 있습니다. 기계가 멈추면 사람도 멈춰요. 하지만 기계가 돌아가고 있으면 혹시 모르잖습니까? 누군가는 아직 끝나지 않았구나 하고 생각할 수 있어요. 김태준은 한승철의 손을 보았다. 굳은 살이 박인 손, 수십 년간 기계를 만지며 살아온 사람의 손. 그 손에는 지금 여러 곳에 상처가 나 있었다. 그날 밤 한승철은 밤새 기계를 고쳤다. 자정이 지나고 새벽 2시가 되고 4시가 되어도 그는 멈추지 않았다. 손가락이 베었다. 피가 흘렀다. 한승철은 작업복 소매로 피를 닦고 다시 일했다. 볼트를 풀고 베어링을 교체하고 벨트를 갈았다. 그의 이마에서는
땀이 끊임없이 흘러내렸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그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일했다. 손톱 밑에 기름때가 박혔다. 팔이 저리고 허리가 아팠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새벽 5시. 드디어 기계가 완성되었다. 한승철은 스위치를 올렸다. 위잉 마이너스 기계가 돌아가기 시작했다. 멈춰있던 프레스가 움직였다. 쿵, 쿵. 규칙적인 소리가 공장에 울려 퍼졌다. 한승철은 그 소리를 들으며 미소 지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기계에 기댄 채 그는 눈을 감았다. 새벽 6시. 김태준이 다시 공장에 왔다. 집에 가서도 잠을 이룰 수 없었다. 한승철이 계속 마음에 걸렸다. 공장 문을 열자 기계 소리가 들렸다. 살아있는 소리. 김태준은 황급히 안으로 들어갔다. 한승철이 기계 옆에 쓰러져 자고 있었다. 공구들이 주변에 흩어져 있고 기계는 말끔하게 정비되어 돌아가고 있었다. 김태준은 한승철의 어깨를 흔들었다. 한승철 씨, 일어나십시오. 한승철이 눈을 떴다. 그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황급히 일어났다. 아, 죄송합니다. 잠깐 눈을 붙이려고 했는데, 이거 다 고치신 겁니까? 네. 이제 돌아갈 겁니다. 김태준은 한승철의 손을 잡았다. 상처투성이 손, 피가 말라붙은 손, 손이 이렇게 됐는데 괜찮습니다. 이 정도는 늘 있는 일이에요. 김태준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왜 이러시는 겁니까? 공장은 어차피 문 닫는데 월급도 못 드리는데. 한승철이 고개를 들어 김태준을 바라봤다. 김 대리님, 저는 평생 기계를 만져왔습니다. 20살 때부터 지금까지요. 제가 아는 건 기계를 고치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기계를 고치다 보면 알게 돼요. 기계는 사람을 닮았다는 걸요. 잘 돌봐주면 오래가고 방치하면 죽어요. 그리고 기계가 죽으면 그 기계로 먹고 살던 사람도 죽어요. 한승철이 공장을 둘러봤다. 이 공장에는 50명이 있었습니다. 50가족이에요. 아이들도 있고 부모님도 있고 부인들도 있어요. 이 공장이 멈추면 50가족의 삶이 멈추는 겁니다. 하지만 이미 김 대리님, 한승철의 목소리가 단호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해야죠. 비록 혼자라도, 비록 월급이 없어도 이 기계가 돌아가고 있으면 누군가는 생각할 겁니다. 아직 희망이 있구나라고요. 며칠 뒤 김태준은 작업복을 입고 공장에 나타났다. 저도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아니, 괜찮습니다. 저도 대학 때 기계공학 전공했습니다. 공구 정도는 잡을 줄 압니다. 한승철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이쪽 볼트 좀 잡아주십시오. 두 사람이 함께 작업하기 시작했다. 밤이 깊었다. 두 사람은 여전히 일하고 있다. 그들 사이에 라면, 봉지와 빈 커피 캔들이 놓여 있다. 한승철 씨는 가족이 있으십니까? 네. 딸 하나 있습니다. 올해 10살. 아, 그럼 집에서 기다리겠네요. 잠시 멈춤이 있었다. 아내는 3년 전에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금은 딸하고 둘이 삽니다.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그래서 더 일해야죠. 딸 하나 키우려면. 그런데 여기는 월급도 못 받고 있는데. 그래도 일은 있지 않습니까? 일이 있다는 게 중요해요. 일이 없으면 사람도 없어지니까. 김태준은 대답하지 못했다. 저는 이 공장이 좋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도 좋고 다들 성실하고 진짜 일꾼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일할 곳이 없어지면 안 되죠. 일주일이 지났다. 두 사람은 밤낮 없이 기계를 고쳤다. 하나, 둘, 셋.
멈춰있던 기계들이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다. 월요일 아침, 공장 앞을 지나던 노동자 한 명이 걸음을 멈췄다. 공장에서 기계 소리가 들렸다. 이상하네. 분명 문 닫았다고 했는데. 그는 공장 안을 들여다봤다. 김태준과 한승철이 기름 범벅이 된 채 기계를 돌리고 있었다. 김 대리님? 한승철 씨? 두 사람이 고개를 돌렸다. 오, 박철수 씨. 어떻게? 기계 소리가 들려서요. 여기, 아직 일하고 계셨습니까? 한승철이 땀을 닦으며 웃었다. 네. 아직 문 안 닫았으니까요. 박철수는 망설였다. 그리고 천천히 공장 안으로 들어왔다. 저도 좀 거들겠습니다. 하지만 월급은 나중에 받아도 됩니다. 지금은 일이 필요해요. 집에 가만히 있으니까 미칠 것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3명이 더 돌아왔다. 우리도 돕겠습니다. 월급 안 줘도 괜찮습니다. 일만 있으면 돼요. 그 다음 날 5명이 더 왔다. 기계 소리를 들었어요. 아직 희망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일주일 뒤에는 20명이 넘는 직원들이 공장으로 돌아왔다. 떠났던 공장장 박만수도 나타났다. 박만수는 한승철과 김태준을 보고 멈춰섰다. 두 사람은 온몸이 기름투성이었다. 얼굴은 시커멓고 옷은 찢어져 있었다. 미안하오. 박만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내가 먼저 도망쳤소. 책임자가 먼저 도망친 주제에 이렇게 다시 올 면목이 없소만. 한승철이 다가가 박만수의 손을 잡았다. 무슨 말씀을? 돌아오셨으면 됐죠. 이제 같이 일하면 됩니다. 정말 받아주시겠소? 당연하죠. 공장장님 없이 어떻게 공장을 돌립니까? 박만수는 울음을 터뜨렸다. 환갑이 넘은 노인이 아이처럼 울었다. 한 달이 지났다. 공장은 완전히 다시 살아났다. 직원들은 월급 없이 일했다. 하지만 불평하는 사람은 없었다. 일이 있다는 것, 함께 버틴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어느 날 작은 주문이 들어왔다. 옆 동네 철공소에서 걸려온 전화였다. 대성산업 아직 하십니까? 부품 좀 맡기고 싶은데. 김태준은 전화를 받으며 떨렸다. 네, 합니다. 물론 합니다. 직원들이 환호했다. 한승철은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 주문은 작았다. 100만 원어치. 하지만 그것은 희망이었다. 납품을 마친 날 김태준은 직원들을 모았다. 여러분, 이번 수익금으로 밀린 월급을 조금이나마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직원들이 박수를 쳤다. 누군가는 울었다. 석 달 뒤 더 큰 주문이 들어왔다. 그리고 또 다른 주문이. 입소문이 났다. 대성산업 죽었다더니 살아났대. 거기 직원들 대단하더라. 월급도 못 받으면서 회사 살렸다던데. 반년 뒤 회사는 흑자로 돌아섰다. 밀린 임금이 모두 지급되었다. 직원들은 눈물을 흘렸다. 1년 뒤 새로운 기계를 들여놓을 수 있었다. 공장은 이전보다 더 활기차졌다. 그날 저녁 김태준이 한승철을 찾았다. 공장 구석에서 한승철은 공구를 정리하고 있었다. 한승철 씨. 네, 김 대리님. 이제 정식으로 직원 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동안 월급도 제대로 못 드렸고 이번에는 제대로 보상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한승철이 공구 정리하던 손을 멈췄다. 괜찮습니다. 아니, 한승철 씨가 아니었다면 이 회사는 지금 여기 없었습니다. 직원 명부에 이름을 올리고 정식으로 급여도 책정하고 직책도. 김 대리님. 한승철이 김태준의 말을 끊었다. 저는 이미 받을 만큼 받았습니다. 무슨 말씀을? 한승철이 공장을 둘러봤다. 돌아가고 있는 기계들,
일하고 있는 직원들, 살아있는 공장. 일할 곳이 있었고, 사람들과 함께 있었고, 제 손으로 뭔가를 다시 살려냈어요.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하지만 한승철 씨의 희생이 아닙니다. 한승철이 미소 지었다. 저는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이에요. 기계를 고치고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그게 전부입니다. 그게 뭐가 특별합니까? 한승철 씨, 그리고 김 대리님. 한승철이 진지한 표정으로 김태준을 바라봤다. 이제 이 회사는 대리님이 키워가셔야 합니다. 저는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에요. 무슨 소리를. 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멈춰있던 걸 다시 돌려놨으니까요. 앞으로는 대리님이 이 회사를 이끌어 가셔야 합니다. 김태준은 불안했다. 어디 가시려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냥. 한승철이 말을 흐렸다. 그냥 제 할 일은 끝났다는 뜻입니다. 그날 밤이었다. 한승철은 작은 방에 돌아와 딸 지수를 안았다. 10살 난 딸은 아버지의 품에서 잠들어 있었다. 지수야. 한승철이 속삭였다. 아빠가 오늘 좋은 일을 했단다. 사람들을 도와줬어. 멈춰있던 걸 다시 돌아가게 했지. 잠든 딸은 대답이 없었다. 아빠는 말이야, 평생 기계나 만지며 살았어.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하지만 기계를 고치는 건 할 수 있거든. 한승철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런데 오늘 깨달았어. 기계를 고치면 사람도 살릴 수 있다는 걸. 내 작은 손으로도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걸. 그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지수야, 아빠는 너한테 물려줄 재산도 없고 큰 꿈도 없어. 하지만 한 가지는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게 뭔지. 곁에 있는 사람 도와주고 같이 버티고 서로 살리는 거. 그게 사람이 해야 할 일이라는 거. 한승철은 딸을 꼭 안았다. 다음 날 아침, 공장에 아침 일찍 출근한 김태준은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 한승철의 작업복이 깨끗하게 개켜져서 그의 작업대 위에 놓여 있었다. 그 옆에는 쪽지가 하나 있었다. 김태준은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집어들었다. 김 대리님께. 여기 멈추면 여기서 버티던 사람들 인생도 멈춥니다. 이제 다시 돌아가니 걱정 마세요. 이 회사를 잘 키워주십시오. 직원들을 잘 챙겨주시고요. 사람이 먼저입니다. 언제나. 제가 한 일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다들 행복하십시오. 한승철 올림 김태준의 손이 떨렸다. 쪽지를 움켜쥔 채 그는 공장 전체를 뛰어다니기 시작했다. 한승철 씨, 없었다. 어디에도 없었다. 김태준은 직원들을 모았다. 한승철 씨를 찾아야 합니다. 지금 당장 찾아야 해요. 직원들이 사방으로 흩어졌다. 동네를 뒤졌다. 그가 살던 집도 찾아갔다. 빈집이었다. 짐은 모두 정리되어 있었고 사람의 흔적은 없었다. 이럴 수가. 왜 이러시는 겁니까? 김태준은 빈집 앞에서 무너졌다. 한승철의 작업복을 안고 울었다. 며칠을 찾았다. 일주일을 찾았다. 한 달을 찾았다. 소식이 없었다. 한승철과 그의 딸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한승철 씨, 제발. 김태준은 매일 밤 그 쪽지를 읽었다. 그리고 다짐했다. 알겠습니다. 한승철 씨, 이 회사를 잘 키우겠습니다. 당신이 살린 이 회사를 당신의 뜻대로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회사로 만들겠습니다. 그것이 제가 갚아야 할 빚입니다. 한지수는 어릴 때를 기억했다. 1990년 그해 가을, 10살 지수는 작은 방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다.
낡은 책상, 흔들리는 전등, 그리고 벽에 붙은 구구단 표.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아버지가 돌아왔다. 아빠. 지수는 뛰어나갔다. 그리고 멈췄다. 아버지의 모습이 이상했다. 옷은 기름으로 범벅이었고 얼굴은 시커멓게 그을려 있었다. 그리고 손이 망가져 있었다. 아빠, 손 다쳤어. 지수가 울먹이며 소리쳤다. 괜찮아. 아빠 손은 튼튼해. 한승철이 미소 지으며 지수의 머리를 쓰다듬으려 했다. 하지만 손이 너무 더러워서 멈췄다. 왜 이렇게 다쳤어? 병원 가야 돼. 아니야, 괜찮아.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한승철은 화장실로 가서 손을 씻었다. 물이 빨갛게 물들었다. 지수는 문 밖에서 불안하게 기다렸다. 한참 뒤에 아버지가 나왔다. 손은 깨끗해졌지만 여러 곳에 상처가 보였다. 밴드를 붙이고 나왔지만 완전히 가려지지는 않았다. 아빠, 정말 괜찮아? 응, 괜찮아. 한승철은 지수를 안았다. 지수는 아버지의 품에서 기름 냄새와 땀 냄새를 맡았다. 아빠는 오늘 좋은 일 했어. 무슨 일? 남의 꿈 하나 살리고 왔어. 멈춰있던 걸 다시 돌아가게 했지. 그게 뭐야? 아버지는 지수를 무릎에 앉혔다. 그리고 천천히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지수야, 세상에는 때로 멈춰 서는 것들이 있어. 공장도 멈추고, 기계도 멈추고, 사람도 멈춰. 왜 멈춰? 여러 이유가 있지. 돈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희망이 없어서. 그러면 모든 게 멈춰. 그럼 어떡해? 그때 누군가는 그걸 다시 돌려야 해. 누가? 할 수 있는 사람이. 손이 있는 사람이. 마음이 있는 사람이. 지수는 고개를 갸우뚱했다. 그게 왜 좋은 일이야? 아빠 손 다쳤잖아. 한승철은 웃었다. 지수야, 사람이 사는 이유가 뭘까? 모르겠어. 서로 돕고 사는 거야. 내가 쓰러지면 누가 날 일으켜주고, 남이 쓰러지면 내가 일으켜주고. 그게 사람이야. 그럼 아빠가 누굴 일으켜준 거야? 응. 쓰러질 뻔한 사람들을 일으켜줬어. 그 사람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게. 그럼 그 사람들이 아빠한테 뭘 줬어? 한승철은 잠시 생각했다. 고마운 마음을 줬지. 그리고 희망을 줬어. 돈은 안 줬어? 돈은 나중에 주겠지.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수는 이해할 수 없었다. 10살 아이에게는 너무 어려운 이야기였다. 아빠, 우리 집은 가난해? 한승철은 웃었다. 조금 그렇지. 친구들은 다 새 옷 입고 장난감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나는. 지수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한승철은 지수를 꼭 안았다. 지수야, 아빠가 미안해. 좋은 옷 못 사주고 장난감 못 사줘서. 아니야, 아빠. 하지만 아빠가 하나 가르쳐 줄게. 뭐? 사람의 가치는 가진 것으로 결정되지 않아. 베푸는 것으로 결정돼. 베푼다는 게 뭐야? 남을 도와주는 거야. 내가 가진 걸 나눠주는 거야. 그게 진짜 부자야. 그럼 아빠는 부자야? 한승철은 웃었다. 글쎄, 아빠는 잘 모르겠어. 하지만 아빠는 행복해. 남을 도울 수 있어서. 지수는 여전히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아버지의 눈빛은 기억했다. 맑고 따뜻하고 흔들림 없는 그 눈빛. 그날 밤 지수는 아버지의 손을 보았다. 밴드 사이로 피가 약간 배어나왔다. 아빠 아파? 아니야, 괜찮아. 거짓말. 아플 거야. 조금 아프긴 해. 근데 참을 만해. 왜 그렇게까지 해? 한승철은 지수를 바라봤다. 지수야, 저는 평생 기계를 만져왔습니다. 20살 때부터 지금까지요. 제가 아는 건 기계를 고치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기계를 고치다 보면 알게 돼요. 기계는 사람을 닮았다는 걸요. 잘 돌봐주면 오래 가고 방치하면 죽어요. 그리고 기계가 죽으면 그 기계로 먹고 살던 사람도 죽어요. 한승철이 공장을 둘러봤다. 이 공장에는 50명이 있었습니다. 50가족이에요. 아이들도 있고 부모님도 있고 부인들도 있어요. 이 공장이 멈추면 50가족의 삶이 멈추는 겁니다. 하지만 이미 김 대리님, 한승철의 목소리가 단호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해야죠. 비록 혼자라도, 비록 월급이 없어도 이 기계가 돌아가고 있으면 누군가는 생각할 겁니다. 아직 희망이 있구나라고요. 지수는 고개를 들어 김태준을 바라봤다. 지수야, 한 사람이 멈추면 그 사람 가족도 멈추고 그 가족이 멈추면 마을도 멈춰. 그래서 누군가는 다시 돌려줘야 해. 아빠가 그걸 한 거야? 응. 아빠는 남의 꿈 하나만 살리고 오면 됐다. 당시 10살 지수는 그 말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날 밤 아버지의 모습은 평생 잊을 수 없었다. 상처투성이 손으로도 자신을 안아주던 아버지. 가난해도 남을 도울 수 있다고 말하던 아버지. 몇 주 후 아버지는 다시 사라졌다. 지수야, 아빠가 잠깐 다른 곳에 가야 할 것 같아. 어디가? 좀. 먼 곳. 언제 와? 한승철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저 지수를 꼭 안았다. 지수야, 아빠가 없어도 잘 지내야 해. 알았지? 왜? 아빠 안 와? 올 거야. 언젠가는. 하지만 당분간은 혼자 지내야 할 거야. 싫어. 아빠랑 같이 있을 거야. 지수는 울었다. 한승철은 눈물을 닦아주었다. 지수야, 아빠가 한 가지만 약속해줘. 뭐? 아빠처럼 살아줘. 남을 도와주고 함께 버티고 서로 살리는 사람이 되어줘. 무슨 말이야? 나중에 알게 될 거야. 크면 알게 돼. 그리고 아버지는 정말 떠났다. 지수는 외할머니 손에 자랐다. 가난했지만 외할머니는 지수를 사랑으로 키웠다. 엄마는 어디 갔어? 하늘나라에 가셨어. 아빠는? 아빠는 중요한 일 하러 가셨어. 언제 와? 외할머니는 대답하지 못했다. 지수는 아버지를 기다렸다. 1년, 2년, 3년. 하지만 아버지는 오지 않았다. 13살 때 지수는 외할머니에게 물었다. 아빠는 나를 버린 거야? 아니야, 절대 아니야. 그럼 왜 안 와? 외할머니는 한참을 망설이다 말했다. 아빠는 너를 사랑해. 다만 아빠에게는 해야 할 일이 있었어. 나보다 중요한 일? 아니야. 너만큼 중요한 일. 지수는 이해할 수 없었다. 그 후로 지수는 아버지를 원망했다. 왜 자신을 두고 갔는지, 왜 돌아오지 않는지. 하지만 동시에 아버지가 그리웠다. 그 따뜻한 품이, 그 맑은 눈빛이, 그 상처투성이 손이. 중학교 2학년 때 지수는 편지를 썼다. 아빠에게. 아빠, 나 지수예요. 잘 지내세요? 나는 이제 중학생이에요. 키도 많이 컸어요. 아빠 언제 올 거예요? 보고 싶어요. 할머니가 아프셔요. 빨리 와주세요. 지수가 하지만 보낼 곳이 없었다. 편지는 서랍 속에 넣어두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외할머니가 돌아가셨다. 할머니 안 돼. 지수는 울었다. 이제 세상에 혼자였다. 장례식장에 조문객은 거의 없었다. 가난한 노인의 장례였다. 그날 밤 지수는 외할머니 유품을 정리했다. 낡은 옷장, 오래된 사진들, 그리고 봉투 하나를 발견했다. 지수에게 할머니의 글씨였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지수야, 할머니가 이 편지를 쓸 때쯤이면 아마 할머니는 세상에 없을 거야.
너를 혼자 두고 가서 미안해. 하지만 할머니가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 내 아빠에 대해서. 아빠는 너를 버린 게 아니야. 아빠는 너를 너무 사랑했어. 하지만 아빠에게는 할 일이 있었어. 아빠는 세상에서 가장 선한 사람이었어. 남이 쓰러지면 같이 일으켜주고, 남이 울면 같이 울어주고, 남이 멈추면 다시 돌려주는 사람. 그래서 아빠는 떠났어. 다른 사람들을 살리러. 내가 아빠를 원망한다는 거 할머니는 알아. 하지만 언젠가는 이해하게 될 거야. 아빠는 너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물려줬어. 그건 돈도 아니고 집도 아니야. 그건 마음이야. 남을 도울 줄 아는 마음. 지수야, 아빠처럼 살아줘. 선한 사람이 되어줘. 그게 할머니의 마지막 소원이야. 사랑한다, 지수야. 할머니가 지수는 편지를 읽고 또 읽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그날 밤 지수는 결심했다. 아빠를 찾을 거야. 그리고 아빠가 왜 그랬는지 물어볼 거야. 그러나 아버지를 찾는 것은 불가능했다. 단서가 없었다. 지수는 혼자 살아야 했다. 아르바이트를 하며 학교를 다녔다. 편의점, 식당, 학원 보조교사.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다. 힘들었다. 때로는 무너지고 싶었다. 하지만 그때마다 아버지의 말이 떠올랐다. 한 사람이 멈추면 그 사람 가족도 멈추고 그 가족이 멈추면 마을도 멈춰. 나는 멈출 수 없어. 아빠가 그러지 말라고 했어. 대학 입시 때 지수는 경영학과를 선택했다. 회사를 배워야겠어. 아빠가 살린 회사가 뭔지 알고 싶어. 장학금을 받아 대학에 들어갔다. 공부를 열심히 했다. 1등을 했다. 한지수 학생, 왜 그렇게 열심히 해요? 교수가 물었다. 찾아야 할 사람이 있어서요. 누구요? 제 아버지요. 대학 3학년 때 지수는 기업 분석 수업을 들었다. 과제는 성공한 기업 사례 연구였다. 지수는 대성산업을 선택했다.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성장한 케이스. 특이한 점은 사람 중심 경영이었다. 자료를 찾다가 지수는 놀라운 것을 발견했다. 대성산업의 창립 스토리. 1990년 파산 직전에 작은 철강 회사가 기적적으로 살아났다. 지수의 심장이 뛰었다. 1990년. 아빠가 그때 더 조사했다. 회사 홈페이지, 신문 기사, 인터뷰 자료. 그리고 발견했다. 회장 김태준의 인터뷰 기사. 이 회사는 한 사람의 희생으로 살아났습니다. 35년 전 월급도 받지 않고 밤낮 없이 일하며 멈춰있던 공장을 다시 돌린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없었다면 지금의 대성산업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분은 누구십니까? 죄송하지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분을 찾고 있지만 아직. 지수의 손이 떨렸다. 아빠가 살린 회사구나. 지수는 울었다. 도서관 구석에서 혼자 울었다. 아빠는 나를 버린 게 아니었어. 아빠는 다른 사람들을 살리러 간 거였어. 그날부터 지수는 목표가 생겼다. 대성산업에 들어가야 해. 아빠가 살린 회사에 들어가서 아빠의 뜻을 이어가야 해. 졸업 후 지수는 대성산업에 입사 지원을 했다. 면접 때 면접관이 물었다. 왜 우리 회사에 지원했습니까? 지수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다. 이 회사의 철학이 좋았습니다. 사람 중심 경영. 이익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한다는 것. 그게 제가 배우고 싶은 것입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까? 개인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수는 깊게 숨을 쉬었다. 제 아버지가 이 회사와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면접관들이 술렁였다. 어떤 관련입니까? 35년 전 이 회사가 위기였을 때 아버지가 여기서 일했을 것 같습니다.
성함이 한승철입니다. 순간 정적이 흘렀다. 수석 면접관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한승철이라고 하셨습니까? 네. 혹시 증거가 있습니까? 지수는 가방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아버지가 작업복을 입고 있는 사진. 눈썹 위에 흉터가 보였다. 면접관들이 서로를 바라봤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면접관 한 명이 급히 나갔다. 10분 후 돌아왔다. 한지수 씨 합격입니다. 네. 아직 면접이. 회장님께서 직접 보시고 싶어 하십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회장실로 와주시겠습니까? 지수는 믿을 수 없었다. 다음 날 지수는 회장실 앞에 섰다. 손이 떨렸다. 노크를 하고 들어갔다. 회장실은 넓고 밝았다. 그리고 벽에 아버지 사진이 걸려 있었다. 흑백 사진, 작업복 차림, 눈썹 위 흉터. 아빠. 지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김태준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한지수 씨, 정말 한승철 씨의 딸이십니까? 지수는 대답할 수 없었다. 그저 사진을 바라볼 뿐이었다. 제 아버지시네요. 지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김태준도 눈시울이 붉어졌다. 35년을 찾았습니다. 35년을.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다. 그리고 동시에 울었다. 아버지를 사이에 두고 35년의 시간을 사이에 두고 두 사람은 만났다. 당시 지수는 이해했다. 아버지가 왜 떠났는지, 아버지가 무엇을 했는지, 아버지가 왜 돌아오지 못했는지, 아빠는 영웅이었구나. 그리고 이제야 알았다. 아빠의 빚을 내가 갚아야겠구나. 그날 이후 한지수는 대성산업에 입사했다. 총무팀 사원으로 시작했다. 첫 출근 날 지수는 회장실 앞을 지나갔다. 문틈 사이로 아버지 사진이 보였다. 아빠, 잘 지켜봐 주세요. 제가 아빠의 뜻을 이어갈게요. 회사 생활은 쉽지 않았다. 신입사원으로서 배워야 할 것이 많았다. 하지만 지수는 다른 직원들과 달랐다. 그녀에게는 목표가 있었다. 아빠가 살린 이 회사를 더 크게 키우자. 그리고 아빠처럼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회사로 만들자. 입사 3개월째 지수는 작은 사건을 겪었다. 협력업체 하나가 파산 위기에 처했다. 10명의 직원을 둔 작은 부품 회사였다. 이 회사와 계약을 해지해야 합니다. 납품이 불안정하고 재정 상태도 좋지 않아요. 구매팀 과장이 말했다. 회의실에 있던 직원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다른 업체를 찾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때 지수가 손을 들었다. 저기 질문 있습니다. 말해보세요, 한사원. 이 회사와 계약을 해지하면 그쪽 직원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건 우리가 알 바 아니죠. 하지만 1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회사 이익을 생각하면 지수가 일어섰다. 이 회사는 사람 중심 경영을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익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한다고요. 그건 그렇지만 그럼 이 10명도 사람입니다.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요?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선배 직원들이 신입사원의 말에 당황했다. 한사원, 그런 건 이상론이에요. 현실에서는 이상론이 아닙니다. 문이 열렸다. 김태준 회장이 들어왔다. 회장님, 모두가 일어섰다. 한지수 사원 말이 맞습니다. 김태준이 말했다. 이 회사의 첫 번째 가치는 사람입니다. 그 협력업체를 도울 방법을 찾으십시오. 하지만 회장님, 제가 35년 전에 배운 것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멈추면 그 사람 가족도 멈춘다고. 그 10명을 살리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김태준은 지수를 바라봤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한사원, 당신이 그 프로젝트를 맡으십시오. 네, 저요? 네. 당신은 이해하고 있으니까요. 사람이 먼저라는 것을. 그날부터 지수는 협력업체 살리기 프로젝트를 맡았다. 밤낮 없이 일했다. 그 회사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찾았다. 기계가 너무 낡았습니다. 이걸 교체하면 자금이 없는데 어떻게 교체합니까? 대성산업에서 무이자로 대출해주면 됩니다. 그건 회사의 손해인데 단기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좋은 협력업체를 확보하는 겁니다. 지수의 제안이 받아들여졌다. 3개월 후 그 협력업체는 다시 정상화되었다. 직원들은 일자리를 지켰다. 협력업체 사장이 대성산업을 찾아왔다. 정말 감사합니다. 한 사원님 덕분에 우리 회사가 살았습니다. 지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저는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먼저입니다. 그게 이 회사의 철학이에요. 그 말을 들은 김태준은 회장실에서 혼자 울었다. 한승철 씨, 당신의 딸이 당신의 뜻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수는 점점 성장했다. 입사 1년 후 대리로 승진했다. 입사 3년 후 과장이 되었다. 입사 5년 후 차장으로 승진했다. 하지만 승진보다 중요한 것은 그녀가 배운 것들이었다. 어느 날 지수는 공장을 방문했다. 현장 실습 프로그램의 일환이었다. 여기가 35년 전 그 공장입니다. 안내 직원이 말했다. 많이 바뀌었지만 일부는 그대로입니다. 지수는 공장을 둘러봤다. 돌아가는 기계들, 일하는 사람들, 그리고 구석에 오래된 프레스 기계 하나가 보였다. 저 기계는 뭡니까? 아, 저건 35년 된 기계입니다. 아직도 작동하지만 거의 쓰지 않아요. 왜 버리지 않나요? 안내 직원이 웃었다. 회장님께서 절대 버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저 기계가 이 회사를 살린 첫 번째 기계라고요. 지수는 기계 앞으로 다가갔다. 낡았지만 잘 관리되어 있었다. 손을 뻗어 기계를 만졌다. 차갑고 단단한 금속. 아빠가 이 기계를 고쳤구나. 순간 눈물이 났다. 아빠, 아빠의 손길이 여기 있어. 지수는 기계 앞에 한참을 서 있었다. 저녁 김태준이 지수를 회장실로 불렀다. 오늘 공장 갔었죠? 네, 회장님. 어땠습니까? 지수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다. 아버지를 느꼈습니다. 김태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매일 느낍니다. 당신 아버지가 이 회사 곳곳에 있다는 것을. 회장님, 제가 여쭤봐도 될까요? 말씀하세요. 아버지는 왜 떠나신 겁니까? 김태준은 창밖을 바라봤다. 나도 모릅니다. 35년 동안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지만 회장님도 모르세요? 당신 아버지는 특별한 분이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사람. 김태준이 돌아섰다. 어쩌면 그래서 떠나신 것 같습니다. 자신이 받을 것을 받지 않기 위해서. 그럼 아버지는 지금 어디에? 나도 35년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찾을 수 없었어요. 침묵이 흘렀다. 한지수 차장. 네, 회장님. 당신이 아버지를 대신해서 여기 있어 주어서 감사합니다. 당신을 보면 당신 아버지가 보입니다. 회장님, 당신도 아버지처럼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구요. 지수는 고개를 숙였다. 아버지께 배웠습니다. 비록 어렸을 때 잠깐이었지만 그 잠깐이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김태준이 미소 지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해주십시오. 당신 아버지의 뜻을 이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회장님. 입사 7년 차. 지수는 부장으로 승진했다.
그리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았다. 희망 일자리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이사회에서 지수가 발표했다. 이 프로젝트는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을 돕는 것입니다. 무이자 대출, 기술 지원, 경영 컨설팅까지. 그게 우리에게 무슨 이익입니까? 한 이사가 물었다. 단기적으로는 비용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투자입니다. 무슨 투자입니까? 사람에 대한 투자입니다. 우리가 도운 회사의 직원들, 그들의 가족들, 그들이 사는 지역사회, 그들이 모두 우리의 자산입니다. 그건 너무 이상적인. 김태준이 손을 들었다. 한 부장 말이 맞습니다. 진행하십시오. 하지만 회장님, 이 회사는 사람의 손으로 살아났습니다. 35년 전 한 사람의 희생으로. 이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살릴 차례입니다. 희망 일자리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1년 후 10개 회사를 도왔다. 3년 후 50개 회사를 살렸다. 5년 후 100개 회사가 다시 일어섰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지수는 많은 것을 배웠다. 멈춰있던 공장을 다시 돌리는 법, 쓰러진 사람을 일으키는 법, 희망을 나누는 법.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어느 날 지수는 폐업 직전에 작은 공장을 방문했다.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공장장이 말했다. 직원들도 다 떠났고 기계도 멈췄고. 지수는 공장을 둘러봤다. 35년 전 대성산업과 똑같았다. 텅 빈 공장, 멈춰있는 기계, 어두운 분위기. 아직 안 끝났습니다. 지수가 말했다. 네. 문 닫는 건 내일부터고 오늘은 아직 아닙니다. 공장장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지수를 바라봤다. 지수는 작업복을 꺼냈다. 같이 기계 좀 봅시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 공장이 돌아가야 사람들도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지수는 기계 앞에 앉았다. 공구를 집어들었다. 그 순간 35년 전 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랐다. 밤새 기계를 고치던 아버지. 손이 망가져도 멈추지 않던 아버지. 아빠, 이제 이해했어요. 아빠가 왜 그랬는지. 지수는 기계를 수리하기 시작했다. 공장장은 감동받았다. 그도 옆에 앉아 함께 일했다. 밤이 깊었다. 두 사람은 쉬지 않고 일했다. 새벽 기계가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다. 쿵, 쿵. 공장의 생명이 돌아왔다. 공장장은 울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왜 이렇게까지. 지수는 미소 지었다. 제 아버지께 배웠습니다. 사람이 먼저라고. 그날 이후 그 공장은 다시 살아났다. 떠났던 직원들이 돌아왔다. 일자리가 지켜졌다. 지수는 그런 일을 계속했다. 하나씩, 둘씩 멈춰있던 것들을 다시 돌렸다. 그러던 어느 날, 입사 10년 차 지수는 이사로 승진했다. 승진 축하 파티에서 김태준이 말했다. 한지수 이사는 이 회사의 미래입니다. 그녀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가치를 몸소 실천하고 있습니다. 박수가 터졌다. 김태준은 지수를 옆으로 불렀다. 한 이사, 당신 아버지를 찾았습니다. 지수는 얼어붙었다. 네, 정말요? 네. 경상도 시골에 계십니다. 언제, 어떻게? 한 달 전 사람을 통해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에게 먼저 말하고 싶었어요. 아버지는 어떠세요? 김태준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많이 편찮으시다고 합니다. 지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제가 찾아뵐 수 있을까요? 그래야죠. 당신이 먼저 가보세요. 회장님은 안 가시나요? 나는 당신과 아버지가 먼저 만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내가 가겠습니다. 지수는 눈물을 흘렸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35년 동안 아버지를 찾아주셔서. 아닙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다음 날, 지수는 경상도로 향했다. 손이 떨렸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25년 만에 아버지를 만나는구나. 작은 시골집 앞에 도착했다. 숨을 깊이 들이쉬고 초인종을 눌렀다. 발소리가 들렸다. 문이 열렸다. 아버지였다. 70대가 된 한승철. 많이 늙었다. 수척하고 약해 보였다. 하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맑았다. 누구십니까? 한승철이 물었다. 아빠. 지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지수? 지수야? 한승철의 눈이 커졌다. 아빠. 지수는 아버지를 끌어안았다. 25년 만에 재회였다. 지수야. 정말 지수야. 한승철도 딸을 안았다.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다. 거실로 들어가 마주 앉았다. 두 사람 모두 눈물을 닦지 않았다. 지수야, 이렇게 컸구나. 아빠, 왜 안 오셨어요? 왜? 미안하다, 지수야. 아빠가 너무 미안해. 왜요? 왜 저를 두고 가신 거예요? 한승철은 한참을 침묵했다. 아빠는 할 일이 있었어. 나보다 중요한 일이었어요? 아니야. 너만큼 중요한 일이었어. 그게 뭔데요? 사람들을 살리는 일. 지수는 울음을 터뜨렸다. 알아요. 이제 다 알아요. 아빠가 대성산업을 살렸다는 것도, 아빠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는지도. 넌 어떻게 해? 저 거기서 일해요. 대성산업에서 이사해요. 한승철은 놀랐다. 정말? 네. 그리고 아빠가 하신 일을 이어가고 있어요. 아빠처럼 사람을 먼저 생각하면서. 한승철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지수야. 아빠, 이제 이해해요. 아빠가 왜 그러셨는지. 남의 꿈 하나 살리고 왔다는 게 무슨 뜻인지. 지수야, 아빠는. 괜찮아요, 아빠. 이제 다 괜찮아요. 아빠를 원망했던 것도, 아빠가 보고 싶었던 것도, 이제 다 이해해요. 두 사람은 한참을 안고 울었다. 그날 지수는 아버지 집에서 머물렀다. 밤새 이야기를 나눴다. 25년 동안의 이야기. 지수의 성장 과정, 대학 생활, 대성산업 입사, 그리고 지금까지. 한승철은 딸의 이야기를 들으며 계속 울었다. 잘 컸구나, 지수야. 정말 잘 컸어. 아빠 덕분이에요. 아빠는 아무것도 해준 게 없는데. 아니요. 아빠는 가장 중요한 걸 가르쳐 주셨어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한승철은 딸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여전히 거칠고 상처투성이었다. 지수야, 아빠는 너한테 미안해. 가난하게 키워서 혼자 두고 가서. 아빠는 저를 부자로 키우셨어요. 뭐? 아빠가 그랬잖아요. 사람의 가치는 베푸는 것으로 결정된다고. 아빠는 평생 베푸셨잖아요. 그게 진짜 부자라고 하셨어요. 한승철은 웃으며 울었다. 그 말을 기억하고 있구나. 평생 기억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 거예요. 일주일 후 김태준이 찾아왔다. 한승철과 김태준, 그리고 지수. 세 사람이 함께 앉았다. 35년 만에 재회. 김태준은 직접 차를 몰아 경상도 시골 마을에 도착했다. 5시간을 운전했다. 손이 떨렸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작은 집 앞에 섰다. 담장 너머로 작은 텃밭이 보였다. 고추, 상추, 토마토가 자라고 있었다. 김태준은 한참을 서 있었다. 용기가 나지 않았다. 35년 동안 뭐 했나? 이제야 오다니. 그는 깊게 숨을 쉬고 초인종을 눌렀다.
발소리가 들렸다. 문이 열렸다. 70대 중반의 한승철이 나타났다. 예전보다 많이 늙었다. 머리는 새하얗게 새었고 얼굴은 주름으로 가득했다. 몸은 수척했고 걷는 모습도 불편해 보였다. 하지만 눈썹이 흉터는 그대로였다. 그리고 그 눈빛. 35년 전 그 맑은 눈빛도 그대로였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시간이 멈췄다. 한승철 씨. 김태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한승철의 눈이 커졌다. 그는 김태준을 한참 바라봤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미소 지었다. 김 대리님. 아니, 이제 회장님이시죠? 죄송합니다. 김태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죄송합니다. 35년이나 걸렸습니다. 35년이나. 그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다. 한승철이 깜짝 놀라 손을 저었다. 뭐 하시는 겁니까? 일어나세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김태준의 목소리는 울음이 되었다. 한승철 씨가 없었다면 저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당신이 살린 회사로 35년을 먹고 살았습니다. 당신이 지켜준 꿈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닙니다. 일어나세요. 제발. 한승철이 김태준을 일으키려 했다. 하지만 그의 힘은 약했다. 한승철 씨. 김태준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 봉투를 꺼냈다. 이건 보상이 아닙니다. 회장님, 제가 평생 갚아야 할 빚입니다. 봉투 안에는 20억 원의 수표가 들어 있었다. 한승철은 한참을 바라보다 고개를 저었다. 받을 수 없습니다. 왜입니까? 저는 이미 받은 게 많습니다. 무엇을 받으셨습니까? 한승철이 집안을 가리켰다. 거실 벽에는 사진들이 가득했다. 딸의 졸업사진, 결혼식 사진, 손주들 사진. 제 딸이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좋은 남자 만나 결혼했고 손주도 셋이나 생겼어요. 제가 무슨 돈이 더 필요합니까? 하지만 그리고 말입니다. 한승철이 김태준을 도와 일으켰다. 제가 그때 한 일은 특별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게 뭡니까? 곁에 있는 사람 도와주고 같이 버티고 서로 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승철 씨. 김 대리님, 아니 회장님. 그 돈으로 회사 직원들 잘 챙겨주십시오. 제가 못다한 일을 회장님이 해주시는 겁니다. 김태준은 대답하지 못했다. 눈물만 흘렀다. 하지만 이대로는 저는 평생 이 빚을. 한승철이 김태준의 어깨를 두드렸다. 그럼 이렇게 하시죠. 예. 세상이 대신 받게 해주십시오. 세상이요? 저 대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십시오. 일자리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쓰러지는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주십시오. 제가 회장님께 했던 것처럼요. 김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럼 됐습니다. 그것으로 빚은 다 갚은 겁니다. 두 사람은 마당에 앉아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다. 35년 전 그날의 이야기, 그 이후의 삶, 그리고 각자가 걸어온 길. 해가 지고 있었다. 김태준이 일어섰다. 또 뵈러 오겠습니다. 언제든 오십시오. 제가 차나 한 잔 대접하겠습니다. 김태준은 차에 올랐다. 백미러로 한승철을 바라봤다. 그는 손을 흔들고 있었다. 차가 출발했다. 한승철의 모습이 점점 작아졌다. 일주일 후 회장실 벽. 낡은 흑백 사진 옆에 새로 걸린 컬러 사진 한 장. 최근에 찍은 한승철의 사진이었다. 그는 환하게 웃고 있었다. 70대가 된 지금도 그의 눈빛은 여전히 맑았다. 사진 아래에는 작은 명패가 붙어 있었다. 대성산업의 은인
한승철, 김태주는 사진 앞에 섰다. 그리고 깊게 고개를 숙였다. 그날부터 대성산업은 변했다. 회사는 희망 일자리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에 무이자 대출을 해주고 폐업 위기의 공장을 인수해 직원들의 일자리를 지켰다. 한승철 장학재단이 만들어졌다. 어려운 형편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한부모 가정을 지원했다. 그리고 매년 한 번 김태주는 조용히 시골 마을을 방문했다. 손에는 항상 소박한 선물을 들고 한승철은 그럴 때마다 웃으며 말했다. 또 오셨습니까? 제가 뭐라고. 빚쟁이는 계속 찾아와야죠. 두 사람은 함께 웃었다. 5년 후 한승철이 세상을 떠났다. 평화롭게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장례식장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 대성산업 직원들,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 도움을 받은 중소기업 사장들. 그들은 모두 한승철을 모르는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그들 모두는 한승철 덕분에 살아갈 수 있었던 사람들이었다. 김태주는 영정 앞에 무릎을 꿇었다. 감사했습니다. 한승철 씨, 당신이 살려준 꿈으로 제가 다른 사람들의 꿈을 살렸습니다. 이제 빚을 잘 갚고 있는 걸까요? 영정 속 한승철은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다. 장례를 마치고 김태주는 한지수에게 봉투를 건넸다. 이건 당신 아버지께서 끝내 받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이제 당신이 받아주십시오. 회장님, 아닙니다. 이건 빚입니다. 제가 평생 갚아야 할 빚이고 이제 그 빚을 당신에게 물려드리는 겁니다. 빚을요? 네. 당신 아버지처럼 사십시오. 어려운 사람을 보면 손 내밀어주고 무너지는 곳을 보면 함께 일어서 주고 멈춰야 할 때도 한 번만 더 버티는 그런 삶을요. 한지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아버지처럼 살겠습니다. 그럼 됐습니다. 그것으로 빚은 이어지는 겁니다. 그날 이후 대성산업 회장실 벽에는 2장의 사진이 나란히 걸렸다. 35년 전 젊은 한승철의 흑백 사진, 그리고 70대의 한승철이 환하게 웃고 있는 컬러 사진. 두 사진 사이에는 작은 문구가 새겨졌다. 어떤 사람은 회사를 키우고 어떤 사람은 세상을 버티게 한다. 그리고 진짜 유산은 아주 늦게 도착한다. 그리고 그 소리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었다. 빚은 그렇게 이어졌다. 한 사람에서 다른 사람에게로. 끝나지 않는 선한 빚. 어쩌면 그것이 진짜 유산이었다.